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과정을 맡은 이상미입니다. 자, 오늘 첫 강의인데요. 컴퓨터 일반을 들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마 컴퓨터 일반 가장 두려워하시는 과목일 것 같은데요. 자,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는 컴퓨터 일반의 내용들은 정말 많이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일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요령을 부리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곡차곡 공부하셔야만 변형된 문제들도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컴퓨터 일반의 내용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수업을 할 내용은 컴퓨터의 개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의 과목이 되겠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전자계산기 구조의 과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공부할 전자계산기 구조의 과목 어떤 순서로 제가 수업을 할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마 이 전자계산기 구조는 컴퓨터 일반의 여러 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좀 천천히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바로 하드웨어에 관련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더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조금 쉽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개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쉽게 컴퓨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가 사용이 된 게 언제부터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회로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논리 회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수업을 들으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바로 좀 수학적인 개념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논리 회로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리 회로는 무엇이고 어떤 종류로 나누어지는지 이런 내용들 논리 회로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료의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까? 숫자나 문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자료의 표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연산이 되겠죠. 연산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컴퓨터 내부에서 연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 내리는 명령들, 명령어에 관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전산기 구조의 내용이 하드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퓨터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CPU 장치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말로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억 장치에 대한 부분이죠. 자, 뭔가 작업을 하면 기억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기억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니까 입력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 장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컴퓨터의 기본 장치들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이 첫 번째 연산과 명령어는 모두 CPU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CPU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하는 일을 배우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장치. 그리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의 역할을 엮어서 입출력.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계산기 구조는 우리 컴퓨터 내부에 들어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전산기 구조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보안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날마다 신문에 실리고 있는 내용들이 보안 사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일반의 문제에도 이제 보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자, 정보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컴퓨터의 개요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서는 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컴퓨터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트와 ER이 붙어서, 자, 컴퓨트라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말이죠.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ER이 붙으면 계산하는 사람 또는 기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계산하는 기계라는 뜻으로부터 컴퓨터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 만들어질 땐 단순히 계산만을 하는 기계였지만, 자, 지금 현재에는 계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을 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름으로 컴퓨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예전에는 이 컴퓨터라는 용어 대신 EDPS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EDPS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닉 하면 전자적인 것을 의미하죠. 자, 전자적으로 데이터는 자료를 의미하고요.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EDPS라는 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컴퓨터의 정의를 내려보면, 자, 컴퓨터는 자료를 입력하고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다음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이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전자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동, 오토매틱을 의미하죠. 오토를 사용해서 ADPS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 EDPS, ADPS 예전에 모두 같은 말로 사용이 되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컴퓨터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는 단순한 연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연산뿐만 아니라 입력된 자료의 어떤 논리적인 처리까지 맡고 있는 정보 처리 기계를 바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컴퓨터의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우선 처음에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자료라는 것은 어떤 가공되지 않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숫자나 문자를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겠고요. 자, 이것을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한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이제 정보, 즉 인포메이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료와 정보, 좀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료라는 것은 어떤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바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무엇인지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특징을 용어들로 정리했는데 읽어보시면 모두 쉬운 말입니다. 다 이해가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자, 고속성입니다. 자,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고속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고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확성. 자,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정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력된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정확하면 처리 결과도 정확하다. 자, 무조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기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고의 G는 뭐 가베지 해서 쓰레기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가베지란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골드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가베지라고 한다면 가베지 I는 in을 의미하고요. 그럼 O는 아웃풋을 얘기하겠죠. 자, 가베지가 들어가면 가베지가 나온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되겠고요. 골드를 넣으면 금이 나온다. 자, 이렇게 입력 자료가 좋으면 출력 자료도 좋고, 그런데 입력 자료가 나쁘면 출력 자료도 나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기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대용량성도 당연히 잘 이해가 되시겠죠?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범용성이란 말도 굉장히 컴퓨터에서는 중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범용이라는 것은 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처음에는 계산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계산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논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수치 자료뿐만 아니라 문자 처리나 아주 다양한 분야, 사회의 전 분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범용성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에 호환성, 정말 중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들은 호환성이 없어서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장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해보면 또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환성은 어디에서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을 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제조회사의 기종과 관계없이 사용한다. 자, 컴퓨터의 종류가 달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호환성이라고 하죠. 컴퓨터는 반드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컴퓨터의 특징 읽으면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하나하나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것, 고속성, 정확성, 대용량성, 창조성. 자, 그렇다면 창조성 같은 것은 컴퓨터의 특징과는 지금 현재는 관련이 없겠죠. 물론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반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 가볍게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의 발전 과정들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정말 아주 고전적인 컴퓨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컴퓨터는 이전에 자,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은 모두 전자식의 컴퓨터입니다. 자, 앞에 EDPS라는 말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전자식입니다. 근데 이 이전에는 계산기의 형태도 있었고요. 계산기는 아주 덧셈, 뺄셈 등의 아주 기본적인 연산만 하는 계산기도 있었는데 그런 계산기는 우리 수학책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두 가지 연산을 하는 계산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계산기들을 거쳐서 뒤에는
기계식 계산기도 나왔었습니다. 뭐 톱니바퀴로 돌려서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기계식 계산기를 거쳐서 전자식 계산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에 뭐 계산기나 기계식 계산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전자식 계산기 중에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 최초의 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되겠죠. 애니악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전에도 전자식 계산기가, 전자식 컴퓨터가 좀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애니악이 가장 오래된 전자식 컴퓨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진공관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이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만한 내용이 최초에는 진공관이라는 것을 컴퓨터의 기본 소자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공관 하면 아마 에디슨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 진공관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요 그림이 바로 애니악의 그림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기계장치. 이게 컴퓨터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 하나를 가득 메우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무게가 약 30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는 자, 컴퓨터도 역시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아주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톱니바퀴식 계산기로 한 12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애니악을 이용하면 단 20초 만에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 애니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자, 외부 프로그램의 방식에 반대되는 말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자, 외부 프로그램 방식과 내장 방식은 서로 반대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모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애니악의 경우에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스위치를 다 올렸다 내렸다 직접 해주게 되겠고요. 케이블도 또 연결을 했다 뺐다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의 한 과정 한 과정을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에드삭이라는 컴퓨터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훨씬 깔끔해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에드삭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계산기입니다. 이제 컴퓨터 내부의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사람들이 일일이 스위치를 조절하지 않도록 해주는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아랫줄에 적혀 있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컴퓨터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폰 노이만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안을 했는데 그 내장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에드삭이고 자, 시기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요. 폰 노이만이 직접 개입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는 에드박이라는 컴퓨터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이 에드삭이고 뒤에 있는 것이 에드박이고요. 자, 재밌는 것은 바로 이분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한 폰 노이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폰 노이만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것처럼 이진수의 표현, 즉 0과 1로 구성되는 이진수의 표현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백 1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입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된 컴퓨터인데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현대에 사용하는 컴퓨터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악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1946년.
자,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과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컴퓨터를 좀 세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세대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요 소자가 되겠는데요. 자, 컴퓨터의 CPU를 만드는데 어떤 소자를 사용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세대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나왔던 ENIAC은 주요 소자로 진공관을 사용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게 진공관입니다. 자, 유리관 안에 어떤 금속들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진공관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주요 소자만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1세대가 바로 진공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런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서 자, 진공관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여러 개의 진공관을 사용했는데요. 자, 크기가 많이 작아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는 크기가 일단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고요. 속도도 빠르고 자, 이런 기억 용량도 굉장히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세대는 집적 회로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자, 이것을 IC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작은 기판 위에 많은 소자들을 위에 놓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회로들이 집적되었다, 많이 모여졌다고 해서 집적 회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집적 회로를 점점 더 발전시켜서 고밀도 집적 회로는 자, L은 라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또 집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집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세대에서는 초고밀도 집적해서 VL은 베리 라지가 되겠죠. 초고밀도로 집적한 개수가 더 많아진 집적 회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세대 구분에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집적회로, 4세대는 고밀도 집적회로 또는 LSI, 5세대는 초고밀도 집적회로 또는 VLSI. 자, 요 이름을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컴퓨터뿐만 아니라 예전에 가전제품도 바로 이런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냉장고든 라디오든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에디슨의 진공관을 시작으로 해서 진공관을 이용하다가 그 다음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디오도 처음엔 진공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컸는데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바뀌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집적회로, 고밀도, 초고밀도 이 순서대로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연산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세대가 뒤로 갈수록 컴퓨터가 빨라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에 MS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밀리초, 세컨드에서 밀리초라고 부르는데요. 자, 밀리초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뮤가 적힌 것은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초, 마이크로라는 단위 많이 쓴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죠. 자, 요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0만 분의 1입니다.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자, 요것은 나노초라고 합니다. 자, 나노 기술, 나노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정말 굉장히 작은 것 나노라고 얘기를 하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습니다. 자, PS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요. 피코초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펜토초입니다.
자, 이 뒤에도 뭐 아토초라는 단위가 또 있는데요. 뒤에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요걸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펨토초. 근데 요건 10의 마이너스 3승씩 변화가 되는 거죠. 3, 6, 9, 12, 15. 자, 이렇게 되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특징은 뭐 중요한 것들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는 신뢰성 떨어지고 부피가 크다. 애니악 아까 보셨죠? 굉장히 큽니다. 자, 주로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자, 2세대가 되어서 비로소 운영체제라는 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과목들 중에 운영체제 과목도 있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운영체제 윈도우가 있는데요. 윈도우 말고도 유닉스, 리눅스 이런 여러 가지 운영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죠. 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게 2세대에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자, 실시간 처리 시스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실시간 처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배치 처리라고 해서 자료들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사용했는데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 다중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시분할 처리 시스템. 자,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시분할 처리도 좀 어려워 하시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컴퓨터에서 CPU는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자, CPU는 굉장히 빠른데 다른 장치들은 속도가 좀 느린 거죠. 그래서 CPU의 시간을 아주 작게 쪼개서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마치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CPU의 시간을 작게 나눠서 처리하는 것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중 처리 시스템. 자, 요거랑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다중 프로그램과 다중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컴퓨터에서 처리라는 말을 쓰면 CPU를 의미합니다. 자, 한 대의 컴퓨터에 CPU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즉, 여러 개의 CPU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다중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라는 의미고,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잘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OMR, OCR, MICR. 자, 입력 장치들이 되겠죠. OMR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자, 시험에 답안지 표기할 때 OMR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컴퓨터의 3세대에 만들어진 입력 장치입니다. 자, OCR은 우리 지금 지로용지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마크뿐만 아니라 캐릭터, 문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ICR은 보통 수표나 어음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MICR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입력 장치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자,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용 컴퓨터 PC가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알테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슈퍼컴퓨터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슈퍼컴퓨터가 4세대에 처음 개발이 되었는데 그 컴퓨터의 이름이 바로 크레이입니다. 자, 만든 사람 이름이 크레이인데요. 크레이의 이름을 따서 크레이1이라는 슈퍼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세대부터 네트워크가 발달돼서 통신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세대는 주로 인공지능이 제일 큰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뭔지 다 아실 건데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일종의 인공지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의 굉장히 고급 지식들을 모아서 컴퓨터가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뭔가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에 퍼지 이론은 퍼지란 말 잘 아실 텐데요. 약간 애매모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애매모호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애매하고 좀 불분명한 것들, 그런 자료들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관한 것을 퍼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마 다 외우시긴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소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산 속도도 외워두시는 게 뒤에 다른 내용들을 위해서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특징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좀 애매하게 예를 들면 2세대와 3세대 구분을 질문하거나 이렇게 애매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을 내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의 분류에 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사용 목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왜 컴퓨터를 사용하느냐, 또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느냐. 자, 우선 범용 컴퓨터라는 것이 있고, 전용 컴퓨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름만 봐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범용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범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 처리에서도 사용을 하고, 통계 처리와 같은 수학적인 것을 다루기도 하고, 과학 계산 같은 과학 분야에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골고루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범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바로 범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용 컴퓨터라는 것은 특수 목적용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정한 분야에 사용되기 위해서 제작된 컴퓨터입니다. 자, 항공기의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궤도 추적 장치라든가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공장의 자동 공정 제어 장치, 과학 기술용,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컴퓨터로는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전용 컴퓨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취급 자료에 의해서 분류를 한 내용인데요. 자, 컴퓨터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취급 자료에 대한 분류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자료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같은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거의 대부분 쓰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자료를 코드화한 후 사칙 연산이나 논리적인 연산에서 이산적인 자료 형태로 결과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자, 코드화한다는 것은 이진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컴퓨터는 무조건 0 아니면 1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0, 1이라는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해서 이제 이산적인 자료의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지털은 0과 1의 그 이산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디지털 자료를 그림을 그릴 때 자, 이렇게 그리죠. 자, 0과 1의 상태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무조건 0 아니면 1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것은 보통 아날로그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자, 연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건 이산적.
자, 이산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0101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산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특수 목적용 컴퓨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길이나 각도, 온도, 습도. 자, 이런 값들이 모두 연속되는 자료가 되겠죠. 이것을 물리적인 양 그대로 입력하고 결과를 곡선,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서 출력한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저울 같은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입력 자료가 특수 형태입니다. 길이, 각도, 온도, 습도 연속적인 값이 들어오면 이것을 처리해서 곡선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로 출력을 하는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이브리드 컴퓨터라는 것은 그렇다면 당연히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되겠죠.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만을 혼합한 특수 목적용 컴퓨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디지털이 입력됐는데 이것을 아날로그로 바꾸거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변환기가 하이브리드 컴퓨터에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나온다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디지털 컴퓨터는 코드화한 숫자나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자, 이진 체계로 바꿔서 입력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류, 전압, 온도 이런 연속되는 물리량을 가집니다. 자, 출력을 할 때도 디지털 컴퓨터는 무조건 숫자, 문자 같은 걸로 나오죠. 이산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자료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뭐 어떤 범위에든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컴퓨터인데 비해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용 컴퓨터가 되겠죠. 자, 정밀도라고 했는데요. 정밀도를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는가? 디지털 컴퓨터는 그 컴퓨터가 허용하는 어떤 범위까지, 필요한 한도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정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정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시계를 보더라도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시계가 되겠죠. 자, 연산 형식은 주로 디지털 컴퓨터는 사칙 연산을 하는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 적분 같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연산 속도는 디지털은 느리고 아날로그는 빠르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날로그는 뭐 프로그램을 돌려서 특별히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자, 입력된 자료를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가 없겠죠. 당연히 속도가 빠릅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 반드시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것 아실 텐데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구성회로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로 구성이 된 데 비해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로 구성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자, 증폭회로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기억 능력은 디지털 컴퓨터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당연히 기억이 용이하고 반영구적인 데 비해서 아날로그는 기억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